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 추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거의 망설임 없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침묵 중인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되는데요. 관련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계속 연일 이런저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연락해 보겠느냐, 리치아웃이라고 물었더니 I will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한 적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 시도에 대해서 분명 입장을 밝힌 거는 이기 집권하고 나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 대선 과정에서도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잘 지냈다. 네네. 그리고 그도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핵무기 가진 국가와 잘 지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사실상 그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되고 난 뒤에 알렉스 웡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트럼프 제1기 행정부 때 북미 회담을 할 때 그 실무를 총괄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 사람을 국가안보실 부보좌관으로 이제 지명을 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대사를 지냈던 그레네를 그 베네수엘라와 그리고 북한 대사로 지명을 했잖아요. 예. 특별 대사로. 이제 그것은 결국은 이제 김정은으로 하여금 우리가 대화할 의제가 있으니까 너희들도 나와라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없으니까 이제 직접 이제 나선 거죠. 우리가 회담할 의향이 있다라고 직접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적 열정이 강한 이란과는 협상이 어렵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똑똑한 사람이고 종교적인 광신도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김 위원장과는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가요? 예,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건 한두 분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취임하자 말자 첫 번째 한 말이 터프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잖아요. 터프하긴 하지만 터프 쿠키 참. 터프 쿠키라고 얘기했는데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2018년도 한 번, 2019년도 두 번, 그러니까 하노이하고 판문점하고 이렇게 해서 총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정상회담을 어찌든지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김정은이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핵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회담을 하면은 뭔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김정은을 회담장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1월 대선 전의 그 유세 때부터 아까 짚어주신 대로 김 위원장과 잘 지낸다는 것은 미국의 좋은 일이었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일단은 어쨌든 구체적 시기, 만날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임기 초반부터 이제 조기에 북한과 대화적에 나설 가능성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실제적으로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쯤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제일 급한 것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신하고 있는 내용이 푸틴 대통령도 빨리 협상에 나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일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관세 부과하고 그리고 이제 제재 추가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나와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페크를 통해 가지고 석유가 내려라. 석유가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다라고 러시아를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좀 집중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금방 한두 달 내에 이렇게 이제 협상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좀 올해 후반기 정도 되면 올해 안에 만날까요? 네, 올해 안에는 협상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24시간 안에 해결하겠다고 그랬는데 3개월로 다시 6개월로 뒤로 연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 조금 뒤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에도 김 위원장을 언급했습니다. 뉴클리어 파워, 핵 보유국이라고 칭하면서 내가 돌아온 걸 그가 반길이라 생각한다고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북한에 계속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건데 북한에서는 아직 그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거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몸값 올리기 작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작년 7월 달 정도 됐어요. 그때 이제 김정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나 그 사람 몇 번 만났는데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무기 전시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랬었죠. 나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회담 갈 때까지 가봤다.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북한에 대한 이런 대북 적대적 정책은 변하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이제 얼마 전이죠. 한 달 전에, 한 달도 채 안 됐네요. 그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하면서 초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상태에서 지금 먼저 이렇게 나서기는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몸값을 올리기 위한 그런 작전의 일환으로서 일부러 여기에 대해서 일체 대응을 안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이 러시아와 동맹 수준으로 밀착을 하면서 파병부를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냈고 또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것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러시아 눈치를 좀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 대상이 좀 됐을까요? 이제 굉장히 북한으로 봐서는 이제 뒷배가 생긴 거죠. 그 러시아하고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그런 협정을 체결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무기도 팔고 그리고 파병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그런 협정을 체결을 해서 동맹을 복원했다는 것은 북한의 미래에 대한 안보를 담보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처럼 북한도 러시아와의 동맹을 통해서 한반도의 유사시에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담보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이 뒷배가 튼튼한데 이 뒷배를 통해서 내 이익을 충분히 얻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교적으로도 그렇지만 무기 많이 팔아가지고 이익을 얻고 그리고 또 이제 파병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받아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갖다가 보완을 하고 그리고 현대전 수행에 대한 어떤 경험을 축적을 함으로써 차후 전쟁에 대비하고 사실상 얻을 수 있는 게 꽤 많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불필요하게 괜히 북미회담에 섣불리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이 세 차례 만남을 가졌는데 네네. 그 주목도에 비해서 사실 성과는 뚜렷하게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 이번에 북미 대회가 다시 열리게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 집권 일기 때처럼 비핵화 원칙을 견지할지 이 여부가 좀 관건이 될까요? 네, 비핵화 원칙 문제는 사실상 공화당 작년도에 정강 정책에서도 빠졌고요. 물론 이제 민주당 정강 정책에서도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거기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청문회 할 때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핵을 이걸 보험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제재를 통해서도 북한 핵 개발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하면 좀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대북 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헤그세서 미 국무부 국방부 장관도 청문회 그 설문 이렇게 조사할 때 거기에 낸 문서를 통해 가지고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헤그세서뿐만 아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당일날 뉴클리어 파워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비핵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깨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북한을 핵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비핵화 원칙을 먼 장래의 목표로 두고 단기 목표로는 핵 군축 회담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한 것인데 트럼프 이게 첫 쿼드 외교장관 회의 공동 성명에서도 그 비핵화 문구가 빠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에 이제 그 단어가 참 컸어요. 뉴클리어 파워라고 하는 것,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명시한 것. 이것 때문에 이제 향후에 일기 때와는 다르게 트럼프 이기는 분명히 미국이 이기 때는 비핵화 원칙을 좀 이전과는 다르게 가져갈 것이다. 뭔가 보완을 하면서 이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핵 역량 고도화 수준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핵 군축이라든가 핵 동결 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흔히 NPT라고 하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제법인데 이 NPT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무기 보유 국가 굳이 이제 구분을 한다면 뉴클리어 웨이펀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5나라만 핵무기를 가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인도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NPT 바깥에서 살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나라들을 그냥 부를 때는 뉴클리어 파워라고 불러요. 그런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지칭할 때 뉴클리어 파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전에 그런 적이 없었죠. 그렇죠. 그렇다고 예. 해서 그것을 북한을 이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반열에서 그걸 부른 것은 아니고요. 아니지만. 내가 북한이 어느 정도 핵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내가 알고 있다. 그 정도 차원에서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고요. 결국 이렇게 표현을 쓴 것도 북한을 핵회담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급한 문제라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일각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수단으로 쓸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시죠.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외교적인 차원, 경제적인 차원, 군사적인 차원에서 어마무시하게 이익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익만큼 미국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 북한을 러시아로부터 끌어내려고 하면 이익을 줘야 되는데 뭘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만일 가면 아까 우리 김영카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러시아 눈치를 또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자신들이 또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걸 하느니 그냥 비핵화 회담하자 또는 이제 핵군축 회담하자라고 그게 죄송합니다. 그게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미국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러우 전쟁에서 철수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러우 전쟁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핵군축 회담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거를 하지 않게 하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핵 군축 회담 나오게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큰 뒷배잖아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종전이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이 더 필요할까요? 북한에서 무기가 더 필요할까요? 북한군이 필요할까요? 아무것도 안 필요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죠. 지금까지는 러시아에는 큰 뒷배가 있어가지고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내가 철수하고 나면 어떻게 하죠? 나는 그냥 공중에 떠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토사구팽처럼 그렇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미국이 나를 이제 살려줄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비핵화 회담이나 핵군축 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일기 때 성과를 얘기하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은 보니까 그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북한의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 오라 하더라도 만나자 하더라도 북한이 이걸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 분명히 보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이 언제 되느냐, 그게 어느 정도 가속화 되느냐, 언제 빨리 끝나느냐에 그러니까요. 따라서 오히려 이 북한이 핵회담으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보면은 이제 합참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병력 파병이 4개월을 지나고 있는데 다수의 사상자당 이제 포로가 발생하니까 추가 파병 준비를 가속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철수하긴커녕 추가 파병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네. 규모를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추가 파병의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우리 이제 국정원에서도 11일부로 뭐 3천 명 정도 희생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뭐 300명 죽고 2,700명인데 지금 도 4,000명으로 다시 늘어났거든요. 12,000명이 갔다고 그러더라도 3분의 1이 지금 희생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이제 사실상 이걸 재편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단일 부대를 다시 보낼 때 10,000명 단위로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전혀 다른 성격의 부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병 위주의 어떤 임무를 수행하던 것을 포병 위주의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데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사상을 보면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종전 협상이 되면 될수록 그리고 이제 그 날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한 채의 땅이라도 더 빼앗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예.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빼앗겼던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가 빨리 탈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으로 더
북한한테 병력을 보내달라고 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죠. 그렇군요.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정찰위성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다만 그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지난 6일에 극초음속 미사일, 또 14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도발에 나섰잖아요. 다음 도발 시기와 형식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결국은 이제 지금 합참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ICBM의 발사 징후가 보이는 거잖아요. 발사 징후가 보인다고 해서 뭐 꼭 발사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금명간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시기는 이제 통상 우리의 그 허점을 이용을 해서 많이 발사를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설 명절 기간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수 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